국회의원 12명이 완전히 6대 6으로 짜겨졌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각기 대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걸 처리하는데 결단력 부족이라는 걸 여실히 느꼈거든요. 쉬쉬하는 거. 쉬쉬하고 오래 끌고. 그러니까 2차, 3차 가해가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본처 자식이 아닌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 독재자한테 좀 있을 거라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승계가 됐든 세상에 4대에 걸쳐 권력을 그러니까요. 계승하는 4대 이 비정상적인 정권. 의원총회를 수시로 옮기는 건 뭐냐면은 여당 의원 불참 전략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18명을 그렇죠. 데리고 간 거예요. 네네. 표결하면 안 된다. 의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가 오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문부시고 들어가 의원들 끄집어내. 이 전화가 그 출동부대 지휘관들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네네. 150명 모이지 않는 걸로 다 작전 계획 짰는데 일이 이렇게 되냐고. 네. 아수라장이 벌어지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갈팡질팡한 거다. 추경호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알차게 채워주실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항상 이 품위를 중요시하시는 입장에서 요즘 국회 상황 보시면 품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심했죠. 의원님 계실 때 국회에서 이렇게 그만두고 나와야 품위가 생겨요. 그래요? 요즘 얼마나 그거는- 품위 있으세요? 어머, 그건 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신데. 그건 좀 듣기가 거북. 그때도 품위 있으셨죠, 의원님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는 뭐예요? 자, 그러면 장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종대 전 의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도 국회에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냥 싸우진 않았는데 그 패스트 트랙 대회 예. 몸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예. 동물국회. 근데 싸워도 좀 기술적으로 싸워야지. 우리 당의 윤소아 의원이 체중이 엄청 미달이신 분이라고. 네. 이 뼈다구만 남으신 분인데 뼈다고요? 막 공중에 붕붕 떠다니더라고. 저쪽 당에서 드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멋 모르고 들어온 그 여영국 의원이 네. 이제 국회 처음 등원한 거거든. 보궐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한 번 딱 나가고 저 고발당해가지고 그 지금 거기에 걸려들었죠. 그래요? 예, 그 명단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분들 좀- 다 초선들 아니었습니까 혹시? 초선이었죠. 초선은 앉아 있어. 다 초선인데 네. 저는 보좌관을 오래 해서 다성 같은 초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령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멋 모르는 초선 분들 나가셔가지고 못 모르는 초선이래. 말씀 조심하세요. 요새 그게 난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이에요? 이거 글쎄요. 그래가지고 걸리더라고. 그거. 아니, 의식 수준이 나경원 의원하고 아주 일치하시네. 갑자기요? 아유 참네. 그리고 시작부터. 신혜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은 마침 또 외교안보 이슈도 좀 있어서 네.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네. 조금 더 분석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중국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중국 베이징 천안문 막루 위에 북중러 새 정상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나란히 선 게 냉전 이후 당연히 뭐 처음이고 66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그 전에 이제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랑 마오쩌둥 그다음에 후르쇼프 이렇게 만났었는데 66년 만에 이 그림이 성사가 됐고요. 네. 뭐 시진핑 주석이 사실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뭐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뭐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 사실상 뭐 반 트럼프 연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열병식 행사에서 그 신무기를 대규모로 공개를 했는데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그런 미사일 같은 거 공개하고 네. 현장에서 막 환호성 쏟아지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김정은의 옷차림도 굉장히 좀 뭐 주목이 되는데 김정은 옷차림. 네, 보통 인민복 입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정상회담 할 때. 근데 어제는 검은색 양복에 금색 넥타이 딱 금색 양장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나서 네. 이제 막루 위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우 푸틴 좌정은 그러니까 의전서의 1등은 푸틴 주고 2등은 김정은 준 건데 막 이렇게 귀옛말 하면서 밀담 나누는 모습 같은 것도 포착이 네. 되고 있었습니다. 뭐 네. 밀담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뭐 150살까지 살자 뭐 이런 얘기 했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장기 이식하면 뭐. 네. 예. 하여튼 이 독재하는 분들이 확실히 오래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유독 더 강한 것 같아요. 누구나 뭐 다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권력을 누군가에게 이제 양도 하여튼 뭐 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래서 150살 뭐 200살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 진짜 좀 웃긴 게 네. 이게 생중계로 노출이 된 게 다른 나라 정상들은 동시통역사를 거기 못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랑 북한만 동시통역을 데리고 올라갔대요. 이제 막 특별하죠. 하니까 대화가 된 거고 네, 특별 대접을 해준 거고 그 대화가 노출이 됐는데 시진핑이 먼저 요새 70대는 다 젊다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와. 둘이 아마 72, 73 아마 그쵸. 이쯤일 거예요. 네. 근데 그 김정은이 이 정도로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전승절 뭐 이런 데서? 그런데 북한이 의외로 큰 손이 됐습니다. 우선 그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네. 그래도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 쩔쩔매는 걸 뒤에서 뒷받침했거든요. 네. 특수부대와 거의 100만 발 단위의 뭐 그랬죠. 미사일, 포탄 같은 거 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쟁에서 의외로 큰 손이다. 이런 어떤 존재감 가시가 한껏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북러 밀착이라는 게 중국에서도 이거 중요한 변수가 출현한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떤 그 북한의 존재감이 단연 이번에 검증이 됐다고 보고 네. 그러는 와중에 푸틴하고 저렇게 같이 등장하니까 푸틴도 이제 국제적 고립에서 좀 해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딱 뭔가 이익 균형이 맞아가는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전승절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관념을 좀 깬 부분이 있잖아요. 예. 미국과의 돈독한 동맹 관계라든지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지 아니면은 이미 김정은의 방중이 약속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외교 행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네. 그래서 더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했을 아, 때는 그렇죠. 시진핑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푸틴, 그 옆에 박근혜 네. 대통령이었고 왼쪽으로는 장점인 그 옆으로는 후진타오였어요. 근데 지금 후진타오하고 시진핑 사이는 상당히 요원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네. 한반도가 주는 그러한 그 위상이 그 정도는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푸틴, 김정은, 시진핑.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막내에 올라갔을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난리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 굉장히 분노가 표출됐을 때 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은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로 수습을 했어요. 네. 당시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환대를 했냐면 심지어는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만찬에서 어떤 메뉴가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 신문에 다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만찬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가 거북이의 빙고 네. 그걸 막 틀어줘가지고 아주 한국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 뭐 그런 해석까지 아주 극진한 나왔었는데 대접 받았었군요. 그 이후에 사드인가 네. 네.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통화도 바뀌었죠.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는 지금 네. 세 사람이 올라선 거는 외교적으로 트럼프 봤지 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3자 회담 가능성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건 열리지 않을 것 네. 같다라는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중러 3자 회담. 예.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2015년에는 천안문 막로에 전부 남자들이 검은색 양복 입고 등장했을 때 네.
노란 네. 이 투피스 정장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요. 홀로 서 있으니까 멀리서도 단연도 보이는 어떤 그 이미지가 그냥 강렬하게 다가왔고 네. 북한에서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네. 참석했는데 저쪽에서 박수 치고 저쪽에서.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우원식 의장이가 있고 예.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중앙 쪽으로는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이 온 거예요. 이게 10년의 역사입니다. 변화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중 관계는 2015년엔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북한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10년의 역사에서 국제 정세가 자꾸 일어나면 바뀌는 게 바로 이런 예. 대목이니까 네. 저는 엄청나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사드 배치할 때도 물론 이제 어쨌든 중국이 기분 나빠하긴 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중국에 충분히 좀 양해를 구하고 뭐 이렇게 좀 설치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조금 기술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쵸. 많이 부족했죠. 근데 그때 중국에 대한 어떤 저기 사드 배치 결정이 전격적이고 매우 도발적인 방식으로 된 것도 하나의 국제 정치의 역학입니다. 예. 네, 네, 네. 아니 분명히 그 전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삼불 정책이라고 배치 안 한다, 협의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랬다가 그 한 열흘 있다가 배치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약이 바싹 오른 거죠.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일부러 만나준 게 사드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안보 우려가 있으니까 네. 이거 신중히 해달라. 네, 네. 요랬는데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싹 그러니까 저기 그 덩샤오핑 딸을 특사로 보냈죠. 박근혜 예. 대통령한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히 특사를 보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앞에 국방부가 하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래 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네.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네. 안보적인 현안이 그때 극과 극을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 외교에 있어서도 문화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의 면을 깎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가 네.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정지 작업을 했으면 그 정도의 분노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중국 자체도 한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할 때 1992년에 북한의 김일성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래요. 근데 당시 러시아는 1990년에 한국의 노태우 정부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아주 마치도 그냥 네. 뺨을 치듯이 뺨을 쳐요? 네. 아니 뒤통수를 친다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의 그 분노가 배신감 때문에 한동안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중국에 더 의존하는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좀 그 박근혜 정부의 그런 대중 그 외교가 좀 서툴렀지만 네네네. 또 상황이 사드를 또 전격적으로 배치하는 결정을 또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근데 그 전에 너무 중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왜 소위 안미 경중은 네.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네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꽤 있을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트럼프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네, 아이디가 태연한 척 할 말은 다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열병식이 뭐고 다 트럼프 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잘 봤어,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미국이 필요하지 않아? 나 시진핑이랑 관계 좋아.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말을 아주 좀 여유 있는 짐짓 여유 있는 척했는데 역시 또 SNS에 하나 글을 올렸죠. 네. 자, 그 열병식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행사였다. 시진핑이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던데 매우 놀랐다라면서 그리고 그 미국에 맞설 모의하고 있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랑 북한의 김정은한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비꼰 거죠. 예, 비꼰 근데 거죠. 여기에서도 일견 이제 새로운 역사 전쟁이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1945년 9월 3일 날 그 저기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가 도착한 건데 예. 이때는 국민당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산당 국가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국민당 정부가 접수한 항복 문서고 그 국민당은 미국이 도와준 정부고. 장개석. 이래서 대만, 장개석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가 네, 그렇죠. 대만이라고 지금의 봐야죠. 대만 정부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전승절 행사가 이게 저 역사적 진실인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지금의 저 정부를 세운 건 47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들하고 상관없는 행사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전승을 하면서 그 여파로 국민당 정부가 항복문서를 받은 거니까 네. 왜 미국 얘기를 빼냐. 사실은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예,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본 패망에 미국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네. 일본과 얘기를 싸운. 근데 예. 이게 중국으로 봐서는 김영석 독립관장의 최근에 예. 광복은 연합군의 그랬다. 선물이라고 했던 요런 얘기처럼 그렇죠. 들리는 망언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중국 인민이 얼마나 피를 흘려서 싸웠고, 그다음에 국민당 정부가 저기 국공 내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일본하고 안 싸우고 우리를 탄압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대장정해서 그거 물리치고 반파시스트 항일 전쟁을 했는데 감히 국민당 정부가 승리자라고 이렇게 된 어떤 그 일종의 역사 도발이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전승절의 그 어떤 왜곡된 의미냐, 뭐가 진실이냐 이런 것도 계속 다시 소환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사실 그 얘기는 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국공 내전 하기 전에 왜 국공 합작을 해서 결국은 대일 네. 항전을 했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좀 자신이 없는데 요번에 전승절에 미국도 사실은 초청을 받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했는데 이제 아마 트럼프는 사실은 좀 미국 대통령 중에도 참 그 상당히 그 어노멀리에 속하는 사람에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례적인 네.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의 심리를 이렇게 뚫어보자면 아마 그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불쾌했다라기보다는 가만히 있어 나 빼놓고 저렇게 셋이 서 있으면 내 노벨 평화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예, 보니까 네. 아 북중로의 이 평화를 만들었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네. 은근히 약간 경쟁심 이런 어떤 그 정서가 트럼프 메시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건 뭐지? 뭐 하는 식의 그 약간 민감한 반응. 난 이게 미국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려들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는데 의연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비난하면서도 조금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관심 뺏겨서 짜증난 것 같지 않아요? 그거예요. 저는 약간 그렇게 왜냐면 느끼는데. 여기는 보통 뭐 10몇 년씩 혹은 뭐 20년 이상 이렇게 권좌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트럼프 볼 땐 나도 좀 저 정도 하고 싶은데 저거는 뭐 저렇게 못할 그래서 것 같고. 최근에 워싱턴에서 평소에 안 하던 열병식 비슷한 거 했어요. 생일날 맞습니다. 자기 생일날 네, 자기 생일날. 620억 원이나 됐죠. 들여가지고 예, 막 스텔스 네. 전투기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 하면서 막 네. 혈맹 강조하면서 막 포옹하고 막 했던 거. 맞아요. 막 당신네 인민군들이 우리를 지켜줬다 막 이런 얘기도 푸틴이 했고. 그래서 근데 되게 에어컨 때문에 싸웠다면서요. 아니 그게 좀 약간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푸틴이 나름 이렇게 막 김정은 차에도 상석 태워주려고 하고 했는데 현장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회담장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푸틴은 23도를 선호한대요. 아 반대인가? 김정은 23도인가? 네, 하여튼 그러니까 23도를 선호하는 정상이 있고 20도를 선호하는 정상이 있어서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저 에어컨 온도 조절기 앞에서 계속 막 서로 그치. 23도, 20도, 23도, 20도를 맞추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이겼다고 합니다. 네, 북한 수행원이 먼저 자리를 떴고 그 러시아 수행원이 그 앞에 서가지고 계속 자리를 지켰대요. 온도 또 그걸- 바꿀까봐. 네, 현장에 취재 간 러시아 기자가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포착을 해서 사진도 올리고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양보해야지 뭐 어르신이 온도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더 건강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저 체중으로 보나 뭐 네. 열이 좀 많나? 예, 조금 온도를 낮추자고 할 동기가 있고 아. 전 노인은 또 추위에 약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20도를 원했고 김정은 23도를 그래요? 원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우리 직관하고는 좀 반. 그건 아마 사는 아니, 데가 달라서 그래. 그치. 살은 있는데 허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네. 김정은이. 김정은 허예요. 아 제가 지금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북중러 세 사람이 막내에 서 있다 보니까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신냉전이 다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냉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미국과 이슈가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관세 협상에서 우리도 뭐 15% 또 뭐 철강 알미늄 50%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중 관계의 후폭풍 같은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 미중 간에는 관세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홀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마냥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서로 잃는 게 많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미국 보여주기예요. 빨리 끝내라고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에게 빨리 압박을 더 가해봐. 이런 시그널이고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핵무기 수십 개야. 그냥 인정하고 군축해. 그래야 만나줄 거야.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저는 이거 그 온도기 가지고 싸웠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래요?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지금 북한 청년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에 가서. 근데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원산 갈마지구에 개발을 하면 러시아 관광객이 홍수처럼 올 줄 알았는데 그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사실 시진핑이 김정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로 관계가 좋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23도 하시죠. 아니야 20도 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신경전을 벌였을까? 그 간단한 것 같아도 이 독재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북러가 생각보다 좀 내적으로 갈등들이 좀 있는 거군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러시아와의 준 군사 동맹 가지고는 네. 핵무기를 뭐 40개가 됐든 80개가 됐든 만들었는데 그걸 인민들에게 먹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한번 장마당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틀어막는데도 남쪽에서 계속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황색 뭐라 그러죠? 그거를 황색 자본주의의 뭐 침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라리 풍이라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여요. 그럴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다 머릿속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계산들이 각자 계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갔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짧게 뭐 이렇게 그 막루 오르기 전에 만나서 악수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도 미리 전했다라고 하죠. 뭐 적대와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자. 평화 공존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미리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워낙 그 악수 짧게 하고 그렇죠. 지나간 상황이라서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외교 일정을 좀 말씀드려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 달 23일에 유엔 총회 가잖아요. 뉴욕에. 의장국 자격으로. 예,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거고 그때 이시바 총리도 온다는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 또 어떤 메시지 던지는지 이것도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월 달 다음 달 되면 우리가 에이펙 하잖아요. 경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어제 저 장면을 보고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 그리고 선배님은 뭐 냉전 신냉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네. 이게 북중러가 물론 밀착하는 게 다 이해관계 때문에 밀착을 하지만 이거를 또 전문가들은 뜯어놓고 보면 이게 북중러가 뭐 하나가 돼서 신냉전이 된다라기보다는 북중 그다음에 중러 러북 이렇게 그것들의 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있는 것과 북중러가 하나로 밀착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북중과 중러, 네, 그리고 북러 이렇게 각자의 합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에 그 유엔 총회에서 또 다자 외교하시는 네. 모습 이런 게 또 우리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국민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여튼 그 만약에 북중 중러 뭐 이렇게 네. 러북 이렇게 네. 관계가 있다면 그 사이를 또 잘 파고들어서 그렇죠. 예, 우리가 뭔가를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정은 네. 위원장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심리를 파악을 해서 지금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할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김주애는 어떻게 차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신중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 네. 처음에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그 고모부에 대한 그 처형을 보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이었어요. 경악을 했죠.
그 전부터 항상 처음엔 자기 여동생. 그래서 김여정이 정권 승계자라는 이야기를 이 한국 내에서 한 북한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엔가 이설주가 등장해요. 근데 그 이제 외모라든지 그런 매너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 이렇게 완화하는 예. 역할을 하다가 지금 딸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있는 것의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이설주가 어쨌든 본초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지금 몰래 숨겨놓고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들이 아픈 건지 네. 아니면 이설주 외에 다른 여성들의 몸에서 난 아들이 존재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복잡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판단이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예. 본인이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네. 그 형이 바로 저기 그 본처가 아닌 배다른 네. 그러고 이제 또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몸에서 난 큰아들이었거든요. 네. 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듣기에 따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속 네, 하세요. 북한에서 무슨 그렇죠. 의미인지 예. 알아요. 막말 네. 아니 자기 삶 자체가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본처 자식이 아닌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 독재자한테 좀 있을 거라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승계가 됐든 세상에 4대에 걸쳐 권력을 그러니까요. 계승하는 4대 셋은. 이 비정상적인 정권 진짜 우리 코리안이라는 이 우리 민족은 정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아, 이건 제 근데- 얘기가 아니야. 미국 의회 보고서에 나온 얘기야. 예. 예. 그러니까 김주애는 네. 후계 구도로 가는데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네. 디코이다. 예, 페이스메이커에 가깝고 페이스메이커. 디시전 메이커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남겨두자는 말씀이고 네.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이죠. 아.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스토리와 서사가 제법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김정은 이미지도 보완해줘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가족, 딸,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 약간 우리가 소프트 파워 같은 게 그치.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뭐 국정원 정보위 보고도 그렇고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아들이 아프든 배가 다르든 뭐 하든 간에 아들이 있기는 있다라고 지금 있다라고 그 정보 알려져 있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김주애를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어쨌든 보수적인 사회인데 김씨 왕조의 4대 세습을 꾀하는데 여자에게 준다? 그럼 이제 어쨌든 성씨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향후에.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진짜 미끼 아닌가 김주애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가끔 보면 네. 그 페이스메이커 뛰다가 네. 갑자기 그 원래 우승하려던 애가 넘어지는 바람에 페이스메이커 1등하는 그런 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아니 아니야. 뭐야. 근데 그런 고모부한테 한 경우도 것도 있긴 있죠. 그렇고 네. 자기 여동생 남편은 아예 얼굴도 못 내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그렇게 지금 불만이 많은데도 워낙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꼭 김 씨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식 구조화 되어버려 사회화가 그렇게 예,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설주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주애가 나타났을 때 그 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컸어요. 한 번은 또 그 좋은 걸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아, 예. 명품을. 네, 맞아요. 근데 명품. 그 원피스인지 뭔지를 왜 그 소위 시스루라 그래가지고 네. 비치는 네. 거였다고 얼마나 아. 욕을 먹어요. 북한 맞습니다. 인민들한테. 아, 망사 같은 거. 그리고 솔직히 자기나 자기 딸이니까 이쁘지. 여기서 잠깐만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네. 아, 귀엽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네, 이 정도로 엄마도 좀 하겠습니다. 닮았다. 주제는 넘어가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 얘기로 좀 가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대대적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실 압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죠.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당 차원의 조직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당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에서 수차례 옮긴 그 과정,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대통령이랑 통화할 때 무슨 얘기했는지 이런 거 지금 살펴보려고 압수수색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어요. 무기한 농성하겠다, 절대 못 들어간다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현장 잠깐 볼게요.
왜 남의 당에 의청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누가 시켰냐고? 우선 누구냐로 했단 말이야. 그 싸울 때 가끔 보면 그 당신 누구야는 뭐 기선제압인가요? 너 누구야?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궁금한가 통상 보지 그렇죠. 뭐 누군지. 궁금해서요? 궁금한 거야? 아니면 아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너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야. 너 뭔데? 뭐 이런 그런 의미. 이런 의미. 무슨 네. 권한으로 여기를 그러죠. 왔어? 네, 그렇겠죠. 인 것 같아요. 플러스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걸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너 누군데? 네. 네. 관등 성명 하고 얘기해 뭐 이런 거죠. 네. 자, 여튼 그래서 지금 복도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모습 보셨고 네. 그러면서 네. 또 의장실도 계속 지금 우원식 의장이 중국 가기 전까지 계속 항의 방문 나와서 우원식 의장이 그만 좀 알아 뭐 거의 이런 상황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국민의힘은 그런 거죠. 결국은 국회로 이제 특검이 들어오는 거는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들어와라 하고 도장 찍어줬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의 제출하자고 협의했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서 뭐 하게 하느냐, 하여튼 네.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압수수색 기간이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장에. 근데 그 계엄 전후가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선출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특검이 지금 들여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니 윤석열의 계엄이 그냥 12월 3일 땅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왔었고 그 시작점이 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그때 김용현이랑 만나서 안가에서 회동하고 그게 지금 이제 김용현 공판에서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취임한 추경호도 이 계엄과 관련된 어떤 전조, 징조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다. 특검은 이제 이렇게 보고 그때부터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이게 다 족보가 있는 얘기더라고. 족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느끼는 건 이거예요. 표결 방해라면은 왜 국민의힘 모임 장소가 네. 당사냐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표결 방해라기보다 표결 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표결 방해냐? 네. 이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저기 족보가 있는 얘기라는 게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 계엄 문건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죠. 기무사에서 네, 예. 박근혜 정부 그 전 말기였던 정부에서 네. 그 문건이 일종의 성경이라고. 그 문건대로 됐거든 이번에 계엄이. 네. 그랬는데 단지 그 다른 것은 뭐 광화문 방송국 점령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국회하고 선관위로 초점을 맞추고 좁힌 약간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계화 여단이 출동하는 건 다 빠졌어요. 네. 뭐 보병 사단, 기계화 여단 다 빠지고 1공수, 3공수, 9공수는 그 계획 그대로 갔다고. 예. 그런데 이 문건에 자세히 보면 국회 표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아. 그랬는데 네. 여기에서 그 저기 여당은 표결 불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표결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야당은 현행법 위반으로 의원을 검거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 이렇게 목표를 잡아놨어요. 아, 그때 당시 이미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얘기했었던 계엄 문건에서 보니까 이미 그때 여당은 표결을 안 하는 걸로 그때부터 이미 작전이 다 돼 있었고 네, 그때도 이 틀을 했는데 여기서 계엄의 설계자들이 놓친 대목은 네. 그때는 여당 의원이 121명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을 빼돌리고 야당 의원 몇 명만 잡아들이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맞아. 근데 지금 야당이 몇 명이냐면 193명이라고. 네. 네. 그러면은 보세요.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그렇게 여당 빼내 돌려봤자 계엄 해제 결의 잘해.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옮기는 거는 본질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자꾸 의원총회 장소를 옮기고 뭘 하냐면은 이 계엄의 설계자가 그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계엄을 설계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그 설계자는 누구예요? 김용현이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어떤 작전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주고 네. 부대별 임무 할당을 해준 게 김용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방장관이 이런 어떤 그 의석수라든가 이런 어떤 정무적인 부분들에 변화된 거 없이 네. 일단은 그 문서를 참조로 해서 모든 걸 작성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총회를 수시로 옮기는 건 뭐냐 하면은 여당 의원 불참 전략입니다, 이게. 그렇게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18명을 그렇죠. 데리고 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질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막았어야 되는 거니까 의원들은 당사에 가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8명 소속 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양쪽으로 이 전략이 이제 당이 분열이 되니까 어긋났네. 네. 예, 이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저기 여당 의원 불참이라는 조금 잘못된 전략을 채택을 했고 이렇게 하고 18명이 참석하는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니까 변수가 있었고. 예, 이런 부분들하고 본회의 개최를 연기시키는 이런 어떤 플랜 B가 빨리 저기 즉석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요걸 누구하고 소통을 했느냐가 지금 네. 초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회의장 안에서 벌어진 것은 원래 계획했던 설계대로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생긴 거다, 이게 국민의힘. 이전에 만들어놓은 계획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김영 의원이 그걸 보고 잘 따라하다가. 요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네. 사실상 달라진 환경을 계산도 못했고 또 막 발생하는 변수도 통제도 못했고 못했죠. 아주 어설프게 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추경호 대표한테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저 표결하면 안 된다, 의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가 오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문부시고 들어가 의원들 끄집어내. 이 전화가 그 출동부대 지휘관들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거야 지금 그렇네요. 이게. 왜 이대로 이거 저기 뭐냐 150명 모이지 않는 걸로 다 작전 계획 짰는데 일이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수라장이 벌어지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갈팡질팡한 거다. 이게. 추경호 의원이 막 여기 왔다 갔다 뭐 결정 못하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우원식 거죠. 기장에 전화해서 이제 진짜 열어야 돼 하니까 좀만 더 시간 줘, 좀만 더 시간 줘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좀 끌었던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곧 이제 뭐 소환 일정 조율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계엄 선포 뒤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시에 이제 체포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람이고 계엄하고 나서 사흘 뒤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잖아요. 독대를 했잖아요. 향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관련해서 독대했을 때 그때 나눈 대화 같은 것들도 불러서 들어보겠다. 뭔 얘기했는가? 나갈까요? 한동훈 전 대표? 네. 독대는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일단 알기로는 독대를 하고 그 어. 추후에 또 다른 배석자가 있는 만남을 한 그렇게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어졌군요. 예. 그런데 그날 그 한동훈 대표가 왜 저를 체포하려고 하셨습니까? 네. 질문을 하니까 네. 포고령을 나 이게 뭘까 위반하면 체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지금 우리가 탄핵 심판에서 이 내란 재판에 이르기까지 뭐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예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칼질하고 이게 계엄의 이유라는 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감사원장 탄핵했습니까? 한동훈이 예산 잘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체포 대상 마지막 3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계엄이 그런 어떤 정당성이. 표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역사적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느 정파 정당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런 계엄의 진상을 본인이 일부 알고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을 피하라고 누구한테 제보받았을까요? 그때 저기 계엄이 있고 나서 5일인가 그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얘기했죠. 믿을 만한 네, 사람으로부터 예. 전화를 받고 저 계엄 선포되자마자 몸을 피하라는 네. 제보를 받았다. 이건 자기가 체포 대상자라는 걸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진상이 저 우리가 뭐 국정원에서 지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다 아는데 이게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가 돼야 돼. 근데 이렇게 조사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조사에 성실히 잘 응했어요. 이런저런 뉴스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혹시 국민의힘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국민의힘
당에서 볼 때 확실히 저 뭐 배신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진 않아요?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뭐 윤어겐이라든지 또 사실은 지금 그 복도에서 그렇게 이제 농성을 하는 이유 중에도 본인이 어쨌든 열 몇 명으로서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지금 그 압수수색도 막으면서 지금 논리를 개진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그거를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처신은 제가 볼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는요 뭐를 하든 지금 그 안의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걸 의식하다 보면은 정무적인 그 판단을 하다 보면 이게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정직이 그냥 최선의 방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원내대표실인가 아니면 국회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현 원내대표도 있었어요. 네, 송원석 그런 원내대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네. 데다가 그 당시에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참 모르는 스토리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정권과 일정 정도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특정 네.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내란 정당이라고 어떤 때 보면은 스스로가 좀 증명해주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말입니다. 네. 표결에 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장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본인에게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안 하겠죠. 자기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큰 그림을 보자면 여기서라도 빨리 선을 그어야지 이 당이 왜 상대당 대표로 하여금 내란 정당 해산에 빌미를 주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일단 한동훈 대표의 신분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참고인, 제가 참고인 조사는 뭐 출석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 가면 안 갈 수는 있는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안 받는다라고 해서 뭐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네. 갑자기 야 지지를 한동훈 전 한다거나. 대표 배신자 아니었네 우리가 오해했네라고 할 일이 없어요. 네. 잘 알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참고인 조사 받고 그날의 진상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거 소상히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또 본분이기도 하고 국민에 대해서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참고인 조사 가서 네. 그날의 진상 소상히 밝힐 거라고 믿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개엄날 이재명 당시 대표보다 먼저 이 개엄나는 반대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자기 고 당 안의 세력 얘기를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 떨어지느냐? 본인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그 당시 한덕수 그래요. 총리와 무슨 뭐 네. 국정운영을 뭐 맞아요. 한 해 만에. 그렇게 에이. 하면서 일주일, 네. 이주일을 훅 꺾였지. 본인의 점수를 깎는 맞아요. 쪽으로 그거는 한동훈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치를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새로운 도전을 밑바닥에서부터 해야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그 소위 젊은 세대들이나 중도에게 소구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당내 입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계도 분화되고 있다. 일부는 지도부로 또 넘어갔다. 친한 게 중에도 네, 현역 의원들은 저는 넘어갔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때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아, 근데 맞다. 보니까 그 책에 그 내용만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이에요. 아, 그거 읽으시려고 샀는데. 아니 그게 그것만- 궁금하니 회고록이라 그러니까 아.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고 이게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회고록에서 싹 빠졌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네. 침묵을 지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윤석열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핏 보면 혁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당에서 뭔가 그 변화를 추동하는 어떤 하나의 그 중심인 것처럼 그동안 돼 왔지만 네. 그 마음의 심연 속에서는 여전히 이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인 변화 혁신을 얘기하고 단절을 얘기하니까 이게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다. 이럴 때는 어떤 그 시퍼런 바닷물에 몸을 그냥 푹 던지듯이 뛰어드는 거다. 정치는 역사의 강물로 뛰어들어야 네네네. 되는 거. 정치는 그런 이걸 순간이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 네. 사건을. 그럼요. 필요할 때가 네. 있는데. 그 특검 문제도 그런 거고 회고록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게 회피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이게 정치인답지 못하다.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네. 그 김경률 회계사가 네. 마리 앙뚜아네트 예. 얘기했을 때 그 소위 대통령실에서 너 그만두라 그럴 때 음. 분연히 맞섰던 것에서 점수 땄고 그 다음에 계엄날 밤에 이 계엄에 대해서 그 군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반향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계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 사실 뭐 댓글에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긴 한데 네. 오늘 그 조국 혁신당의 아. 강미정 대변인이 예. 탈당. 뭐 네. 탈당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내 성비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당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변인직 내려놓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 그 이제 지난 5월달에 이 뭐 당직자 내부에서 성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상사로부터 네. 지속적인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당 윤리위 여성위에 알렸는데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때 이제 이슈가 불거지니까 이제 뭐 조국 혁신당에서 외부 기관까지 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조차도 좀 미흡했고 오히려 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들이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다 뭐 이런 걸로 징계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 관련인들이 당을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당을 비판하면서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네, 탈당 선언을 했네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조국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뉴스가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네. 아, 강미정 대변인은 물론 이제 어떤 뭐 현직 의원이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조국 혁신당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대변인이었고 또 방송 네. 활동도 많이 했고 예. 많이 아니, 나오셨죠.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빅뉴스예요. 굉장히 심각한 악재죠. 네. 네. 아니 그런데 저도 뭐 정의당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겪어봤습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이 미숙했던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너무 징계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이러는 동안에 국회의원 12명이 완전히 6대 6으로 짜겨졌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요? 예. 가해자와 피해자 각기 대변을 하는 그래요? 식으로. 예,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번 좀 자문이 왔었는데 내가 이거는 내가 도움을 못 드리겠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았지만은 이 저로서는 어떤 그 미숙함과 어떤 이런 걸 처리하는데 결단력 부족이라는 걸 여실히 느꼈거든요. 정의당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난 굉장히 걱정한 게 처리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찬반 뭐 또 각종 찬반할 게 뭐 있어, 이게? 소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쉬쉬한 것이죠. 음. 근데 아. 오픈하지 제일 나쁜 않으면 거지, 제일 나쁜 쉬쉬한 거죠. 쉬쉬하는 거. 쉬쉬하고 오래 끌고. 그러니까 2차, 3차 가해가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굉장히 당내 어떤 후유증을 크게 남기는 방향으로 관리가 돼가지고 네. 앞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악재가 이 계속 문제는 나오네. 쉽지가 않아요. 일단 네. 당에서도 입장을 내기는 냈습니다. 예, 당 차원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 네,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다 받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미정 대변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좀 유감을 표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기는 참 했습니다. 점점 산으로 가는데 제가 네. 이 군내에서 이런 사건들 많이 조사를 다녀보면은 네. 대부분 성비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자들하고 담당관들이 알고 그렇게 사건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을 막 40일, 50일 경과하면서 이때 커지거든요. 커지지. 이해람 중사 보십시오. 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네. 때 그게 사건 발생 50일도 더 지나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은 모멸감이 그렇죠. 그 죽음의 진짜 배후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공기관이나 우리 정당 조직에서 앞으로 재발 방지하려고 네.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학습이 안 돼 있었다는 부분으로 저는 느껴져요. 이래서 신속하게 이게 지금 거의 1년이 다 된 사건이거든요. 네. 가끔 그 또 사이에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 얼마나 이런 어떤 갈등들이 쌓였겠는가. 이게 저는 아주 생각만 하면은 네. 이게 쉽지 않을 건데. 가끔 보면 그 좀 신념이 강한 이런 모임이나 집단 같은 데서는 더더욱이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또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길에 방해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이건 희생해야 된다는 등등의 논리 같은 것들이 이건 이제 전혀 그런 얘기가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튼 강미정 네. 대변인이 사실 조국 이제 지금 연구원장이죠. 네. 좀 사실상 이거는 좀 저격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성비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감 중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수감 중에도 해당 사실을 당에서 전했는데 그때도 조국 연구원장이 당시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가 않았었다. 그리고 이제 사면된 이후 나온 후에도 관련한 보고를 다시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이 없었다.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로 자기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좀 강미정 대변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사면 후에 굉장히 광폭 행보하고 있잖아요. 네.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호남권 쭉 돌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영남권 순회를 할 그럴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좀 나올 것 같네요. 관련한 입장을 묻는. 네. 타격이 크겠어요. 조국 혁신당이 네.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당 지지도를 보면 그 요새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 떨어지는 거에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궁금해서 봤더니 조국 혁신당이 2%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개혁신당이 근데 3% 나왔더라고요. 요즘 존재감이 좀 많이 없긴 했었죠. 조국 혁신당이 왜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그 당내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일이 터졌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했으면 했으면 지금쯤이면 회복할 수 있었어요. 네,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또 그 당을 지지하실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실드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 뭐 그 사건이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실드를 치는 건 모르겠는데 니들은 깨끗하냐 뭐 이런 식의 그건 실드는 아니죠.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당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강 대변인 주장하는 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좀 추가적인 보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부부 어떻게 수감 생활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정말 그 2주 만에 수감 2주 만에 3억이 넘는 영치금을 15일 만에 3억 700. 하루에 한 2천 몇백만 원이에요. 네. 정말 그 자기 계좌로 다 돌렸고요. 네, 해서 네. 이제 다 출금을 해가지고 뭐 병원비, 변호사비 뭐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혈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의 뭐 실신 상태다라고 하지만 하루 평균 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김건희의 공소장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가 그때 특검 조사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제
제가 이거 해가지고 진짜 모든 국민들이 격노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김건희 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야. 신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식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고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도한 인물이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 통화 로비. 인사청탁 이런 거 관련해서는 네.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번 받았죠. 2개 받았죠. 800짜리, 1200짜리.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받았죠. 받고 나서 김건희가 직접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한테 너무 고마워. 통일교 현안 잘 해결해 보자라고 전화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다고 네. 했대요. 네. 어. 근데 이제 공소장 내용은 사실 이렇고 오늘 좀 저희가 좀 다뤘으면 좋겠는 게 그 통일교 측에서 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이건 너무. 이 명단들이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뭐 5일 만에 낙마하긴 했지만 예.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김호수 전 검찰총장은 자문을 맡았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선거법 변호인 했던 사람도 만났다고 하고 이게 맡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그 전관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을 지금 직접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 판사 시절에 배석 판사 뭐 하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지금 통일교 변호 맡은 상태에서 며칠 전에 지난달 말에 민중기 특검 만나서 25분간 면담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그 사건의 피의자 된 사람이 변호사랑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와. 아니 이거 만나준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이 변호사는 만나고 싶을 수 지금 있겠지. 변호사들이 다 지금 그 특검보에서 그 특검팀의 그 특검들과 뭐 같은 로펌에 있는 사람도 또 있고요. 있고. 예. 그러니까 통일교가 지금 그 총재를 아마 이제 구하기 위해서 네. 다음 주 8일 엄청난 소환. 돈을 지불했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 통일교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부인이라는 재정국장의 일탈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본부장과 재정국장의 손에서 대충 쿠킹이 되는 존재라는 소린지 기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그러는데 예.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받았다고 1,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이 안 소린지 되죠. 아니 이렇게 박리담회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국가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감투 이런 게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하여튼 이 부부 얘기가 나오면 이게 네. 국민의힘에 완전히 간접적으로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타격이 온다는 것을 왜 정당 차원에서 간파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더 답답해요. 이 두 사람은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상당히 저는 그 엄중하게 가고 있다고 보는 게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는 네. 사실은 부차적입니다. 네. 메인은 한학자 총재 조사 여부예요. 네. 그렇죠. 이 싸움은 그리로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특검도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봐요. 너무 부담이 큰 거야. 이게 지금 저 퍼지와 레볼루션이라는 트럼프 메시지까지도 연결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학자 총재는 일본에서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받으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만은 그 아마가미 데스야. 그 아베 총리 암살 앨범이 네네네. 원래 암살 표적은 한학자 총재였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에 저기 아베 총리가 그 통일교 평화 대회 축사 연설하는 거 보고 표적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통일교가 너무 일본에서 심각해져가지고 결국은 저 한국으로 이제 자산 이동이 시작됐는데 네. 그 규모가 대략 4조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특검이 터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한학자 총재 쪽으로 조사의 칼날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일이 같이 연계된 지금 어떤 그 종교의 정치 사업화에 대한
어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 사건이 터진 거고 여기에 한학자 총재는 필사적으로 이 조사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특검하고의 힘겨루기 싸움이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으로 얘기하자면 결승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학자는 자기가 안 들어가고 싶으니까 돈만 있어서 변호사 쓰고 싶은 마음 저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겠지. 본인은 벌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놀아난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데 지금 뭐 특검 이런 사람들이 그 변호인을 왜 만나주고 있고 더군다나 그 전 민정수석까지 됐었던 사람이 그래 그 사람 n분의 1이래잖아요. 그 사람 n분의 요새 원어부대. n분의 1 소리들 네. 많이들 해. 대통령이 아, 지금 원어부대면 n분의 1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 임명할 때 어쨌든 민정수석으로서 또 옆에서 조언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지금 그 한학자 이 사람을 변호하고 있다는 게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댓글에 민중기 특검은 안 만났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리를 예. 하면요. 예. 일단 이제 민정수석의 또 오광수 변호사는 이제 김건희 특검보, 그러니까 김형근 특검보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특검 측에서도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민중기 특검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은 변호사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배석 판사였던 이모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이모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25분간 면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석 판사라는 거는 이제 가운데 과거에, 판사가 있고 예, 옆에 양옆에 옆에, 네. 앉는 판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아주 가까운 거죠. 판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음. 면담하고 나서 이제 뭐 통일교 내부 문건 지금 뭐 특검에서 통일교 조사하는 걸 아주 골치 아파하고 있다 이런 문건까지 썼다는 거고 네. 관련해서 이제 민중기 특검한테도 이제 기자들이 입장을 물었죠. 물었는데 변호인을 직접 만난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민중기 특검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좀 아니란 거 죄는 아닌가. 안 될 수 있겠지. 예. 아 누가 뭐 죄? 근데 참 제가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1970년대 중반에 당시 이제 한국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컸었죠. 그때 그 로비 활동에 또 통일교가 연루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큰 그런 그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1975년 그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초에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가 사실은 김대중, 김일성, 김정일이죠. 김정일 정상회담 전에 이 문선명 총재가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만나죠. 그 북한의 자동차 회사를 또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정치권과 이런저런 연결이 돼 있어 왔지만 이렇게 본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바닥이 드러나서 지금 다 노출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는 한학자 총재가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거. 본인 지금 그래서 입원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네.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네. 그리고 지금 일본만 말씀하셨는데요. 이 통일교가 이렇게 그 뭐랄까 음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네. 미국의 그 윤석열 당선자 때인가 펜스 부통령 전 부통령이 왔을 때 그걸 어레인지 해준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일교라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거는 21년 9월에 9.11 20주년 행사가 열립니다. 네. 이때 아베 총리가 일본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했고 예. 같은 행사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참석자가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트럼프,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 네. 그 다음에 국방국무장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축사 내용을 보면은 한학자 총재는 세계 평화의 사도다. 이게 트럼프 연설에 나와 있고 펜스가 그 통일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연사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이제 평화 서밋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죠. 네, 미국과 일본에서 이렇게씩 다 성공했던 거고 한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이제 국민의힘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이 됐던 건데
결국 누가 아프리카에서 온다, 뭐가 온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 나와라, 네. 뭐 문화부 장관 나와라, 또 예방하겠다. 이런 게 그냥 항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뭐 이 특검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변호사 할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도 이런 거물들한테 크게 한번 수임 받고 뭐 50억, 100억 이 받을 생각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자기도 나중에 변호를 해서 뭐 특검을 만나든 어떤 검사를 만나든 영향력 행사해갖고 큰 돈 받을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한국에서는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조사받는 거는 이 건밖에 없거든요. 네. 일본 문부성은 그 통일교 일본의 법인에 대해 가지고 질문권을 행사했습니다. 질문권이라고 그게 그 굉장히 큰 뭐 조사 권한인가 봐요. 네. 그런데 민사 사건을 갖고 저 질문권을 행사해서 네. 법인 해체령이 내렸는데 여기는 형사 사건이고 네. 바로 조사가 들어간다 이럴 때니까 지금 이건 비상 사태죠. 알겠습니다. 요 뉴스 말고 저 심우정 전 총장 그 네. 특활비 요거까지만 좀 짧게 살펴볼까요? 예, 이게 어제 뉴스타파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예. 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선포 당일로부터 나흘간 3억 4,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대요. 계엄 당일에 네. 5,300만 원 포함 나흘 동안에 그러니까 3, 4, 5, 6 이 나흘 동안에 특활비를 다른 날들 다른 기간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살포를 했다는 거 같던데. 예. 음. 그러니까 2014년에 그러니까 심 전 총장이 집행한 특활비 한 달 평균액이 한 3억 3천 정도가 된대요. 뭐 쓴 날도 있고 안 쓴 날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 달 평균으로 치면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한 달 동안 쓸 돈을 거의- 계엄 직후 나흘 동안에 다 쓴 거죠. 그 뭐 이게 뭐 근데 요 있나? 시점이 특수본이 구성되기 직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 특활비가 검찰 특수본이 구성이 되고 이제 검사들이 차출될 때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특수수사로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을 지출했다 그러면은 난 이해가 가는데 왜 그 전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때는 저 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저기 의심받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있고 여기서 다시 결국 성관이의 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했던 진짜 본진이 누구였냐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3, 4, 5, 6 정도 날짜면 사실 거의 전 국민들이 약간 올스톱 돼 있는. 그렇죠. 충격파가 예. 심했죠. 그래서 네. 원래 그때쯤에 특활비 쓰려고 했다가도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상황이야 지금 비상이다 비상 요 정도 하고 아마 못 썼을 거가 일반적인 생각일 예. 것 같은데 예. 갑자기 그 3, 4, 5, 6에 집중적으로 살포한 거는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특검에서도 왜 이걸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엄 당일날 열렸던 법무부 대책회의의 예. 실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관이에 분명히 출동한 부대들은 검찰과 국정원에서 포렌식 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의 본진이 없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성관이에 왜 간 거야? 이 서버 포렌식을 할 줄 모르는 인력들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지키면 네. 진짜 팀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거지. 그럼 진짜 팀한테 입 막으려고 줬대는 아니 주치게? 제가 뭐 저 약간 그런 어떤 그 의심은 갖고 있지만 입 밖으로는 또 안 내는데 대신 말씀해 아니 주시니 내가 나는 저, 되게 편리하네. 어머 나는 어머 그 얘기예요? 여쭤본 거예요. 만담을 하시는데요. 아니,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면서. 서로. 여튼 뭐 이렇게 어쨌든 얘기가 나와서 뭐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증거는 없는 건데 네. 그런 의심이 든다. 음. 이 방송 용어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는 없어요. 네. 네.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매우 강한 의심, 매우 이례적인 일. 정황이다. 아니 저는 그냥 질문만 드려봤어요. 네, 서로 이제 질문만 하셨고요.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갔을까? 예. 네, 우리 건강의 미스테리도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커큐민이라고 강황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 노란 성분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항산화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커큐민, 네, 요거를 고농축으로 담은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요걸로 이제 우리 왜 그러시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실까요? 아니 몇 알씩 먹는 거예요? 이거요. 한 번에 한 6알씩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돼요. 고농축이기 한 알, 때문에 한 알. 한 알. 하나씩만. 하루에 한 알로 충분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요거 이제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가 지용성 커큐민을 수용성으로 좀 재설계를 했기 때문에 흡수율이 아주 최대치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적 양파, 빨간 양파에서 추출한 순도 95짜리 퀘르세틴 그리고 코엔자임 Q10 성분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뭐 염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고 항산화, 이게 이제 핵심이고 피로 회복까지 같이 한 알로 해결이 된다는 거. 하여튼 함량이 높고 흡수율이 좋다는 거. 요거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전용으로 최대 66%를 할인해 드립니다. 와우. 3분의 2를 깎아 드리는 거죠. 예. 전용 링크가 저희 영상 아래 있고요. 딱 보시기만 해도 직관적으로 뭐 다른 저 알약이나 이런 거랑 헷갈리실 게 없습니다. 딱 노랗기 때문에 엄청 노란데요? 네. 네. 이거 강황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귀찮은 분들은 1533-1068로 전화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커큐민 브랜드 비제닉스인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 사실 때도 비제닉스가 아닌 커큐민은 이렇게 함량 높거나 이렇게 수용성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어떻게 드셨죠? 네, 고맙습니다. 드신 거 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시간이 조금 늦어졌네요.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